네, 정치권 이슈와 정책 분석을 통해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봅니다. 여심 저격. 백지원 전 국민의힘 상근부 대변인, 안기령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백지원 전 부대변인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 뵙는데 두 분은 이미 방송에서 마주한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한 번, 지난해 여름이었던 것 같은데. 지난해 여름이었습니까? 그때 좀 어떻게 방송이 팽팽했나요? 민주당 전당대회 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오늘 상대방 괜찮습니까? 네, 너무 좋은 분이랑 함께하게 돼서 저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올해 마지막 금요일이고요. 내일과 모레 이렇게 이틀 지나면 또 새해를 맞이하는데 연말, 이번 주말 어떻게 좀 보내실지 두 분 좀 궁금하고 새해 계획이나 좀 포부가 있으시면 듣고 싶거든요. 짤막하게나도 들어볼까요? 연말 계획은 특별히 따로 없고요. 집콕입니까? 네, 내년에는 당과 이 나라를 위해서 조금 더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없을까 좀 고민하고 역할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백 대변인. 네, 저도 연말은 가족들과 따뜻하게 보낼 계획이고요. 네. 저도 내년에는 보수 정치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1년 만에 다시 하시는 거라고 들었는데요.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할지 기대를 하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제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 후폭풍이 거셉니다. 여당은 가급적 빨리 재표결하겠다. 이탈표는 없다. 이렇게 못 박았고요. 야당은 급할 게 어딨냐. 대통령 거부권 남발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검토부터 하겠다. 자, 이런 입장입니다. 이번 재표결은 앞선 양곡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대하는 상황이 달라서 여야 셈법이 참 복잡한 상황인데요. 이 재표결 시점과 관건인 19표, 이탈표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제적이 298명인데 3분의 2 이상 199명의 찬성표가 필요한데 여당 측에서 19표가량 이탈표가 필요한 상황이죠. 이게 넘어가려면요. 자, 앞으로 이 이탈표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부터 들어볼까요?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우선 대통령실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되고 나서 단 10분 만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공을 들여서 만든 법을 이렇게 바로 거부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 과연 정당한 일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히나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가 연루된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부적절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재표결 시점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최대한 빨리 거부권을 행사하고 최대한 빨리 재표결에 붙여달라는 것 같은데 정말 본인 편한 대로만 하겠다라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되는 일 같고요. 그리고 여당 내부의 이탈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통령실의 이러한 행동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부글부글 끓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대통령이 경로했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가 물러나갔습니다. 그런 일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있었잖아요. 그리고 본인의 아바타로 여겨지는 비대위원장을 내려보냈습니다. 이런 데에 대한 국민의힘 내부 반발이 상당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이들 예측하시겠지만 앞으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불거졌을 때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분들이 좀 이탈표를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두 가지가 어떻게 작용하느냐가 좀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지금 이 시기에 이 특검법이 통과되도록 만든 것도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도 모두 국민의힘이라는 점을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되고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되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협조를 해서 처리를 했으면 지금 이 시기에 통과될 일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논란은 국민의힘이 자초했다라는 점을 짚고 싶습니다. 네, 여당 측에서는 이탈표는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았죠. 네, 저도 빠른 시점에 재표결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도 공천을 두고 이탈표가 발생하실 것이라고 예측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굳이 시기를 미룰 이유가 있나 시기가 늦춰지지 않는 이상 그런 내용들은 민주당의 희망사항에 조금 더 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 국민의힘의 당론은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이 악법이라고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마 이런 평가는 타이밍이 의도적이었다라는 관점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이런 타이밍을 놓고 정치권에서 왈가왈부하기보다는 뭐 비대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모든 법은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한다라는 원칙 하에 정치권에서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악법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김건희 특검법을 두고 총선용 악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윤재욱 원내대표 등등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그렇게 따라하는 모습이 참으로 한심하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게 왜 악법입니까? 특검 후보를 야당이 추천하는 것을 문제 삼고 있는데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언론 브리핑을 하게 만든 특검법 12조를 두고 이제 악법이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그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과거에 수사팀으로 참여를 했던 최순실 특검 때도 박근혜 국정농단 최순실 특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같은 문구가 특검법 안에 들어 있었거든요. 본인이 수사팀으로 참여했던 특검에서는 그런 조항이 있었던 게 악법이 아니었고 지금은 악법인가요? 저는 그런 과거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시는 거라면 비대위원장 직무를 수행할 만한 기억력이 없으시다라는 생각이 들고 알고도 회피하는 거라면 정말 후한무치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장관의 선택에도 이목이 집중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악법이라고 바로 언급하신 부분은 조금 부적절한 지점이 있지 않았나. 왜냐하면 그날이 첫날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낙인을 해서 이야기하는 건 좀 조심스럽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그동안 빠르게 속전속결 되기를 원해오다가 이제는 또 총선 전국이 되니까 은근히 늦춰서 이탈표를 기대하는 모습도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당에서도 당론으로 지정은 했지만 물론 비판의 목소리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뭔가 다른 팀이라고 이렇게 배척하지 마시고 좀 귀를 기울이셔서 잘 정무적인 판단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찌됐든 김건희 특검법이 총선 전국의 핵으로 부상한 건 사실인 것 같은데요. 더구나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한 여론도 사실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당도 고민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 대안과 해법 두 분은 어떤 의견 갖고 계실까요? 네. 사실 총선 전국의 핵이라는 표현까지는 조금 과장된 면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부권 행사는 당연한 헌법적 권리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행사하는 것은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고 그런 권리를 행사하면 그에 따른 결과의 책임도 지셔야겠죠. 그것도 오롯이 대통령과 이 정부의 몫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이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리고 지지자들도 어느 정도 피로감이 많이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권 초기부터 국민의힘과 여권에서 제시를 계속 해왔던 의견들 중에 제발 이제 제2부속실을 설치를 하시고 이제 공식적인 기구를 설치를 하셔서 여사의 행보에 대해서 좀 대통령실에서 제어를 하고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최근에 불거진 그런 논란 역시 뭐 악의적인 몰카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지만 애초에 그런 인물이 영부인을 독대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저는 굉장히 위험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신원도 불분명한 사람이고 또 국가안보법으로 수사까지 받았던 사람이 어떻게 영부인을 사석에서 그렇게 만날 수가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보수 우파 내에서 그리고 여권 내에서도 굉장히 지적들이 따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는 대통령실에서 꼭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들어볼까요? 네,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2부속실 설치나 특별감찰관 임명 같은 이야기가 여권 내부에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특별감찰관 임명이나 제2부속실 설치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의 명분이나 거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총선 전국의 핵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죠. 이렇게 만든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이라는 점을 다시 짚어드리겠고요. 그리고 2년 전, 정확히 2년 전 오늘 2021년 12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이야기죠? 민주당의 대장동 특검 수용을 촉구하면서 떳떳하면 사정기관 통해서 권력자도 조사받고 측근도 조사받고 하는 것이지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 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이 이야기를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거부권 행사에 대한 이야기를 또 했는데 자, 반대 입장 한번 들어볼까요?
뭐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선택이고 그 선택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의견에는 변함이 없고요. 네. 다만 핵이라는 건 좀 과장됐다라고 말씀을 드린 지점은 우리 정치가 항상 매번 선거를 치를 때마다 인물에 대한 혐오에 점철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에서 좀 벗어나서 우리가 정책적인 어젠다를 두고 정치적으로 좀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재차 말씀드리지만 거부권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이고 네. 그 결과에 따른 책임도 질 것을 각오하고 하는 결정이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비대위가 공식 출범한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예방했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배우겠다라고 말한 한동훈 위원장. 오후에는 이재명 대표를 만났는데요. 그간의 그 검찰 수사와 또 체포 동의안으로 날을 세워왔던 두 사람인데 여야 수장으로서 오늘 첫 만남을 했네요. 자, 오늘 이 만남에서 보여진 앞으로의 그 관계 좀 어떤 걸 읽으셨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우리 정치가 건강한 정책 등에 대한 경쟁보다는 인물에 대한 혐오로 점철되어 가고 있어서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공감이 가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그런 모습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서도 봤습니다.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국민의 삶과 경제가 무너져가는 이 상황에서 오직 집권 여당 비대위원장이 야당 대표 타도에만 지금 골몰해 있는 모습을 보여서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의 비대위가 왜 들어섰습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2년 차인데 당이 정상적으로 그만큼 운영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만큼 국민들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겠죠. 그러면 성찰과 반성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처음부터 민주당 비판 그리고 김건희 방탄으로 시작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를 수사하셨던 것처럼 대립적인 각을 세우는 것으로만 이해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그 비대위 회의에서 본인에 대해서 정치 경험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과거에도 여러 차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저도 정치권에 뛰어든 지 2년이 조금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치가 상대, 파트너라는 존재를 인정을 하고 그 파트너와 대화와 타협 그리고 협상 등의 과정을 거쳐서 하는 것이라는 것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은 이해하고 계시지 못하는 것 같아요. 가장 큰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야당에 대해서 특히 야당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폄훼에만 열을 올리는 것은 정말 적절하지 못한 모습인 것 같고요. 일단 정치에 대한 이해도 그렇게 부족하신 것 같고 일단 여당의 역할에 대해서도 이해가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여당은 이재명 대표도 말씀을 하셨지만 야당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권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은 야당의 역할이죠. 여당은 집권당으로서 국민들을 위해서 국정 운영에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굉장히 실망스럽고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일단 지금 계속 영상에도 나오지만 표면적으로는 대화와 타협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두 사람이.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이나 586 청산에 대한 요구는 지난 대선 때부터 쭉 이어져 왔던 주제들이기는 한데요. 전 이번 총선에는 좀 새로운 화두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아무래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동안 겪었던 면들이나 정체성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먼저 부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퇴진을 하시거나 사법 처리가 되어버리시면 사실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을 지속 가능한 내용이라고 저는 보기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마약 범죄 문제나 불체자 문제 그리고 중국인들의 건강보험 무상수급 문제 같은 어젠다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선점을 한다면 조금 더 확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사실 두 분께서 오늘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공통점이 있다라고 서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국민을 모시는 공복으로서 당연한 이야기들을 하신 것이지만 어느 정도 이제 앞으로 대화를 하겠다라는 여지를 보여주신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사실 두 사람은 저는 경쟁 관계라고 봅니다. 이건 당연한 이야기죠. 각 당에서 차기 대권주자이고 또 당의 리더로서 앞으로 총선 무대에서 진두지휘하며 경쟁을 하셔야 할 텐데요. 근데 저는 이 두 사람에게 가장 대조적인 부분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한동훈 위원장이 불출마 선언을 했던 점인데 불체포 특권 포기 서명도 지금 이제 출마자들이 하고 있고요. 네. 저는
이재명 대표는 절대 할 수 없는 것이 불출마 선언이 아.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재명 대표의 모습과 좀 대조적으로 본인의 정체성을 좀 부각시킬 수 있지 않았나, 경쟁력을 보여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불출마 선언을 네. 했다. 불체포 특권을 내려놨다. 자, 이 얘기를 하셨는데요. 자, 여기서 다시 받아야겠죠? 한동훈 위원장의 불출마 선언에 대해서 누가 감동을 하고 누가 공감을 했습니까? 아니, 조선일보에서도 국민의힘 내부 보고서를 입수했다면서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다음 수도권 총선에서 6석밖에 얻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라는 보도였는데요. 네. 한동훈 장관이 뭐 실제로 다음 대선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본인의 입지를 정치권에서 그만큼 키워야겠죠. 그런데 면이 안 서게 국민의힘이 우세한 강남 아니면 대구, 경북 같은 지역에 출마를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한 발 물러선 거라고 보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저랑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불출마 선언은 전혀 그 국민에게 감동을 주지 못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공교롭게도 두 사람이 차기 대선 후보 1, 2위더라고요. 네. 네, 앞으로 어떤 협치를 이뤄나갈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여야에선 또 탈당 선언이 하나씩 나왔습니다.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이 국민의힘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라고 말했고요. 또 민주당 육선 의원인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도 지금 민주당은 침몰 직전의 타이타닉이다라고 하면서 각각 그 이준석 신당과 이낙연 신당을 택했습니다. 그동안 몸담아온 당에 대한 이들의 평가와 향후 두 신당의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백지원 전 대변인 들어볼까요? 네. 천하람 위원장은 이준석 대표와 정치적 운명을 함께 해왔던 동지이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이제 탈당을 하셨고 창당 선언을 하셨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에서의 모든 정치적 자산을 포기하겠다라는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또 총선 전 재결합을 부정하고 시작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뭐 배수의 진이다라는 평가도 있었는데 전 정정당당하게 총선 경쟁에 임하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았었고요. 네. 저는 이번 계기로 이준석 대표와 그 세력들이 자유를 선택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유롭게 자신의 정치적 유산을 만드는 길을 선택했다고 보고요. 어쩌면 국민의힘이라는 틀이 그동안 그에게는 족쇄였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보수 정치가 본인의 뿌리이고 앞으로 신당의 정체성이다라고 밝혔지만 이에 더해서 아마 자유주의의 레거시로 확장하려는 의지들이 좀 엿보였거든요. 그래서 좀 더 넓은 의미의 리버럴적인 가치들도 함께 담지 않을까, 신당은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계속 강조하는 것이 저희 대통령께서도 자유를 이야기하신 바가 있지만 보수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가 사실 자유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목표를 두고 아마 신당의 가치들을 만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저도 같은 당에 있었던 입장에서 지켜보면 어느 이별이 쉽겠습니까? 본인이 국민의힘의 초대 선출직 당대표였기 때문에 더 많이 아쉽고 애틋한 마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신당은 이제 기존의 보수주의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자유주의나 리버럴적인 관점들을 좀 더 담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지켜보면서 많은 국민들도 아마 기대를 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국민의힘 측에서도 굳이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기를 쓰고 악담을 한다거나 이럴 이유는 없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미래로 나아갈 길을 말씀을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를 이야기하는 어젠다에 대한 토론들, 그런 어젠다를 주도하는 입장이 보수 진영이라면 그게 훨씬 더 우리에게 유리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천하람 이긴 두 사람이 신당 합류한다 밝혔는데 사실 이 두 사람은 원래 이준석 최측근으로 알려진 두 사람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그 이준석 신당은 이번 그 합류를 계기로 좀 탄력을 받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전망 좀 해주시죠. 네, 지금 허은하 의원 같은 경우에도 거취를 아직 밝히시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또 함께하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창당 선언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1월 중순쯤에 창당을 하게 되면 또 새로운 당원들이 모집이 되고 그런 식으로 좀 전개가 되지 않을까 지켜보려고 합니다. 네. 자, 민주당에서도 있었죠. 그 육선 의원인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이 자, 민주당이 침몰 직전에 타이타닉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낙연 신당을 택했네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렇게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공감하지 못하겠고요. 그리고 뭐 신당에 대해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이라는 기대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거를 앞두고 제3지대가 늘 나오는 것 같은데 제3지대, 제3정당이라는 것은 기존 세력과 구별이 되는 새로운 세력들이 떴을 때, 그리고 기존 양당 정치의 피로함을 느끼는 국민들에게 뭔가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을 때 제3정당이라고 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만들어지는 신당은 제3지대라기보다는 기존 정당에서 이탈한 세력들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제3정당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분열된 정당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겠고, 선거를 앞두고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보지만 큰 기대는 안 됩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릴까 하는데요. 어제 있었던 마지막 본회의까지 고성과 야유로 얼룩지면서 내내 극단의 대립과 충돌만 보여줬던 2023년 국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제가 2020년부터 국회 방송 앵커를 했는데 매년 이런 멘트를 했던 것 같긴 한데요. 새해에도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좀 기대하긴 어려울까요? 우리 정치가 실종된 국회를 바라보는 청년 정치인들 두 분의 시선과 또 여론의 실제 마음은 어떨지, 그리고 새해에는 국회에서 제발 우리 이런 모습은 좀 보지 말자 하는 것, 그런 게 있으면 마지막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안 대변인. 제가 정치권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정말 국민들을 위한 법이나 정책, 제도 이런 것들이 여야 간의 대립도 그렇고요. 각 당내의 상황이나 갈등 때문에 많이 미뤄지고 좀 수단으로 사용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지금 특히 가장 가깝게 느끼고 있는 것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면서 오체투지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요. 내년에는 다음 국회에는 좀 그런 일들이 적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지금 아까 신당 이야기를 했는데 특히 민주당 내에서 당의 어른들이라고 불리시는 분들이 지금 당내 특히 적의 언어로 동지들을 공격을 하면서 이런 이슈들을 다 빨아들이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사실 올해 정치는 저는 좀 떠나 있으면서 거리를 두고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네. 근데 여야 모두 권력 다툼으로 좀 많이 참 속 답답하고 지켜보시기에 갑갑한 장면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다수당의 입법 독주나 불통 입법 날치기도 참 보기 힘든 장면들이었던 것 같고요. 내년부터는 국민들의 막힌 속을 좀 속 시원히 뚫어드릴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논의들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면하고 싶은 현실을 인정을 먼저 해야 됩니다. 외면하고 싶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냉정한 현실을 인정을 해야 확증 편향이나 희망 고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갈등과 반목만 더 이상 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발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싸울 만큼 우리나라에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고 많이 느꼈거든요. 네. 정책을 하면서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정치의 썩은 부분은 좀 도려내고 새로운 살이 돋게야 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앞으로의 정치에서는 지금 당장의 이런 현실을 바꿀 수 있고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담론들이 오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우리 백지원 대변인 한 1년 만에 방송인데 감을 잃지 않고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이렇게 올해 마지막 질문으로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내년에 두 분 더욱더 훨훨 날아가시면 앞으로도 국회 방송 잊지 않고 저희 방송 계속 출연해 주실 거죠? 약속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2024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희 파이팅 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도 네, 파이팅 하시길 바라면서 하나, 둘, 셋 하면 파이팅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백지원 전 국민의힘 상근부 대변인, 안기령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과 함께한 2023년 마지막 여심 저격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6 여기까지입니다. 올 한해 국회 라이브6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새해에 다시 뵙겠습니다.